역사책에는 왕과 신하의 이름만 빼곡합니다. 전쟁의 영웅과 학자의 업적만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낸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조선 후기 한 여성의 평생입니다. 그녀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릴 일이 없었기에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어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 그리고 그보다 더 먼 조상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 어느 가을날 밤, 한 시골 마을의 초가집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파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고개를 저었고 방 밖의 남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딸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딸이 둘이나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던 아버지의 실망은 깊었습니다. 족보를 펼쳐보면 아들들의 이름은 한자 두 글자로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자리에는 그저 선 하나가 그어져 있을 뿐이었죠. 여자는 태어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될 터였으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세상에 나왔지만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조차 아까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또 딸이래. 참 팔자가 기구하네. 그 말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딸을 낳은 것이 불행이라는 듯이 그녀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빠는 서당에 가고 자신은 어머니 옆에서 물레를 돌렸습니다. 애야, 이리 와서 이것 좀 해라.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야. 이름 대신 쓰이는 호칭들이었죠. 5살 무렵 동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 이름이 뭐냐? 그녀는 입을 벙긋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어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할머니는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자아이가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니? 크면 어차피 신랑 성을 따라가는데.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빠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왜 자신에게는 없는 걸까요? 그 질문을 어머니에게 했을 때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란다.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해. 해가 뜨기 전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우물로 향했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일은 어린 그녀에게 버거웠지만 투정을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는 말없이 일하는 게 미덕이다.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김을 메고 저녁에는 배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오빠는 사랑방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글을 크게 읽는 소리가 들려왔죠. 천지현황 우주홍황.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궁금했습니다. 글이란 게 어떤 것일까? 자신의 이름을 글자로 쓸 수 있다면 어떤 모양일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은 사치였고 때로는 불경한 일로 여겨졌으니까요. 한 번은 오빠의 책을 몰래 펼쳐본 적이 있었습니다. 검은 글씨들이 춤을 추듯 적혀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빠에게 들켜서 혼이 났습니다. 여자가 책을 보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했잖아. 그날 이후로 그녀는 다시는 책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12살이 되자 그녀의 세계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다 큰 처자가 밖을 들락날락하면 쓰나 사람들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뛰어놀고 장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안의 안채와 부엌, 마당이 전부였습니다. 담장 너머의 세상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여자는 집안일이 전부다.
밥 잘 짓고 바느질 잘하고 말없이 일하는 게 좋은 여자란다.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을 지워갔습니다. 웃고 싶어도 소리내어 웃지 않았고 화가 나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자라갔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5번째 봄이 왔을 때 그녀의 집에 중매쟁이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마을에 괜찮은 총각이 있다는데 어떻죠? 그녀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중매쟁이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안은 괜찮고 땅도 좀 있다던데 나이는 얼마나? 25이라고 하더군. 5살 많은 신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혼인 날짜가 잡혔다. 그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랑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가 몇인지, 성품이 어떤지.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여자는 시집 가면 시집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 말이 무섭도록 사실이라는 것을 그녀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혼인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혼인날 아침 그녀는 빨간 치마와 노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얼굴에는 연지와 곤지가 찍혔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 속에서 그녀는 더욱 작아진 것만 같았습니다. 가마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속삭였죠. 참고 살아라. 그게 여자의 일이다. 가마 안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붉은 천막 너머로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화장이 번질까봐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그렇게 실려갔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가슴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15살 소녀의 인생은 그렇게 새로운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고개를 넘어 다리를 건너 점점 낯선 땅으로. 가마에서 내려 처음 마주한 것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왔구나.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다. 첫날부터 규칙이 정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세수물을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차려야 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윗물을 3번 따르고 나물은 간을 싱겁게 해야 했습니다. 걷는 소리가 나지 않게 발걸음을 조심해야 했고 웃을 때도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기침을 해도 재채기를 해도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거사 거기 며느리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때로는 전연이라고 불렸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였죠. 밥이 조금이라도 되면 혀를 찾고 청소가 완벽하지 않으면 구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는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면 작은 방에 혼자 앉아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비록 그곳도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에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마루를 닦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면 피부가 갈라졌고 피가 맺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들이 식사하는 동안 그녀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같이 앉아 먹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죠.
모두가 식사를 마친 후에야 남은 밥으로 허기를 채웠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낮에는 밭으로 나가 일을 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허리를 굽히고 땀을 흘렸습니다. 해가 지면 저녁을 준비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바늘에 실을 꿰는 일은 눈이 침침해지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잠들 수 있는 시간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다시 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손목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편하려고 시집 온 줄 아냐? 시어머니의 말이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결혼 2년 차 그녀는 심한 복통으로 쓰러졌습니다. 밭일을 하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때에 의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병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의원을 부르는데 드는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녀는 사흘 동안 앓아누웠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떨렸지만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물 한 그릇 떠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밀린 집안일이 산더미였으니까요. 그녀는 배를 움켜쥐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통증이 몰려왔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픈지 건강한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밥이 제때 나오는지 옷이 깨끗한지만 중요했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기능을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누구도 들어서는 안 되는 울음이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그녀는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 아침마다 토했지만 그래도 일손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들이겠지? 시어머니의 기대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온 집안이 아들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대가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될까? 해산하는 날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산파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거의 다 왔어요. 온몸에 힘을 다해 아이를 밀어냈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산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딸입니다. 방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한숨 소리, 남편의 실망한 발걸음 소리.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안아본 아이는 작고 따뜻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이의 미래를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슬픈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받은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불리는 호칭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그녀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관계를 나타내는 말일 뿐이었죠. 그래도 그 호칭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딸이 자라면서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물동이를 이던 기억, 글을 배우지 못하던 아쉬움, 이름이 없던 외로움. 그녀는 딸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습니다. 몰래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남편 몰래. 밤에 모두가 잠든 후 작은 등불을 켜고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그녀는 딸의 이름을 종이에 써주었습니다. 딸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딸만큼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의 딸에게만큼은 다른 삶을 꿈꾸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몸은 더욱 망가졌습니다. 허리는 굽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죠. 25에 이미 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의 시중에 아이들 돌보기까지 더해졌습니다. 둘째,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 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시댁에서 그녀를 조금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들 낳으니까 쓸모가 있네. 그 말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만 평가된다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거기에 비친 사람이 자신인지 믿기지 않았죠.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15에 시집와서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10년은 마치 30년처럼 길고 무거웠습니다. 동네 우물가에서 다른 여자들을 만나면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눈빛, 굽은 허리, 거친 손. 그들도 모두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30즈음 남편이 병에 걸렸습니다. 한여름에 밭일을 하다가 쓰러진 것입니다. 열병이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약해져 갔고 집안의 기둥이 흔들렸습니다. 약값과 의원비로 집안 살림은 바닥났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녀는 남의 집 일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밤에는 바느질을 해서 팔았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했고 시어머니는 더욱 심하게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내가 무슨 팔자냐? 남편도 제대로 못 돌보고. 하지만 그녀는 말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남편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녀의 짐만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굶으면 안 됐으니까요.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가족의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자신은 굶어도 아이들만큼은 먹여야 했습니다. 밤마다 한 줌의 쌀로 죽을 끓여 아이들에게 먹이고 자신은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말이 없어서 좋다.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불평하지 않고 순종적이라는 뜻이었죠. 그녀는 정말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그녀의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회의가 있어도 그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있어도 그녀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 해야 했던 말, 차마 하지 못한 말들. 그것들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 돌처럼 쌓였습니다.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무게를 혼자 견뎠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여자는 강해야 한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녀는 침묵 속에서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와 슬픔은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생존법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그녀의 딸도 혼인 정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얼굴을 보며 옛날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15살 세상 물정 모르던 그 나이. 그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혼인하고 싶으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생각했었으니까요.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봤어요.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딸의 혼인 날짜가 잡혔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와 딸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딸은 대답 대신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가마가 떠나는 날, 그녀는 자신의 혼인날을 다시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여자의 운명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가마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40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그녀는 더욱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녀를 부렸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집안의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과부 주제에 뭘 바라냐?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재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열려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죠. 재혼하면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더욱 조용히 살았습니다. 웃는 것도 노래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슬퍼해야 했으니까요. 행복해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욱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과부를 불길하게 여겼습니다. 혼례나 잔치에는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이름도 없이 태어나 며느리로 살고 과부로 늙어가는 이 삶이 정말 나의 삶일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60이 넘어서야 그녀는 조금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장성해서였죠. 이제는 그녀가 집안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어른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그녀를 대하는 방식은 예전 시어머니가 자신을 대하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끊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대했고 쉴 시간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너도 좀 쉬어라. 내가 할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나무랐습니다. 며느리를 너무 편하게 해주면 버릇이 없어진다. 아들마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를 너무 봐주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지쳤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여자를 괴롭히고 그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봤습니다. 이름 없이 태어나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행복했던 순간은 있었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대부분 고통과 노동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안았을 때의 따뜻한 만큼은 기억났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손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히 손녀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라. 손녀들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이름 없이 살지 마라. 손녀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뭐예요?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이름이 없단다. 왜요? 그땐 여자에게 이름이 필요하지 않았거든.
손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늦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그것이 그녀가 남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없었습니다. 단지 살아남은 지혜와 한 맺힌 부탁뿐이었죠. 아들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편찮으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 편안하다.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이 아닌 대답이었습니다. 이제 곧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평안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날 관청의 서기는 사망 기록을 적었습니다. 누구의 처, 누구의 모, 향년 68세. 그녀의 이름은 끝내 적히지 않았습니다. 족보에도 묘비에도 그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이름은 없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제는 모든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입니다.